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5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미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의 분당 위기입니다. 미국 대선에 관해서는 지난달인가요? 한 번 했었죠. 샌더스하고 트럼프 돌풍과 관련해서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도 이제 공화당 경선에 나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위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대충 미국 경선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것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대선 경선 상황을 보면 4월 2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주 선거까지 끝난 상황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일부 동부 지역과 저기 이제 캘리포니아주 서부 지역, 가장 이제 표가 큰 캘리포니아주인데 아마 지금 거의 이쪽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주 지역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4월 21일 미국 뉴욕주 선거가 끝난 후의 상황을 한번 보면 공화당의 경우입니다. 공화당은 과반선이 이제 1237명입니다. 이른바 이제 간접선거죠. 미국은 대의원들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이제 후보들한테 표를 이렇게 찍는 건데 실제로 이제 대의원들이 지지 후보를 표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표명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트럼프 씨가 이제 표를 얻어서 일정 수의 대의원 수를 이렇게 확보를 했다면은 그 대의원 수는 트럼프 씨에게 이제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37명이 과반선인데 현재 4월 21일 현재 지금 각 공화당 내 후보들의 득표 상황을 보면 지금 트럼프 씨가 이제 844표를 지금 얻고 있고요. 비례 대의원 수는 1표, 그래서 845표를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400표 정도 지금 더 얻어야 되죠. 그다음에 크루즈 후보는 텍사스 상원의원인데 543표로 2위입니다. 그다음에 비례 대의원 수는 16표에서 전부 559표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탈락했죠. 루비오라는 사람은 이제 171표, 그다음에 카시치라는 사람이 141표. 그래서 지금 트럼프 씨를 제외한 이 지금 2위, 3위, 4위 후보의 표수를 전부 합치면은 얼추 얼마입니까? 500, 600, 700, 820, 860, 870. 그러니까 트럼프 씨보다도 지금 더 많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씨가 지금 과반수를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주가 끝난 상황까지서도. 물론 이제 뉴욕주에서 트럼프 씨가 이겨서 지금 승세를 몰아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이렇게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반 1237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 과반 얻는 후보가 안 나오죠.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은 이제 7월에 공화당의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중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결선 투표 비슷한 걸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트럼프 돌풍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숭악한 놈이는 어쩌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물론 이제 지난번 동영상 때 공화당의 트럼프나 민주당의 샌더스 돌풍이 일어난 이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특히 공화당의 경우에 트럼프 후보는 그렇다 치자고요. 돌풍을 일으켰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막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뭘 언론 플레이를 잘 하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값부든 부동산으로 떼돈을 값부든 어쨌든 이 트럼프 씨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이 2위, 3위, 4위 그 이른바 트럼프하고 경선을 벌이는 이 크루즈나 루비오, 카시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길래 기존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트럼프 씨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헉헉대냐 이거. 이 사람들은 표를 못 얻고 있냐 이거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말로 트럼프가 숭악한 놈이면은 그 다음에 공화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나 기존의 지금 공화당의 그 지도부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아니 그냥 크루즈나 루비오나 뭐 카시치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몰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몰아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트럼프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도대체 이 크루즈나 이런 루비오나 카시치 이런 특히 크루즈 같은 사람 뭐가 뭐 부족하길래 뭐가 더 문제길래 이 사람한테는 표를 안 주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더 많은 표를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크루즈가 도대체 그 문제가 없이 이른바 정통의 공화당의 어떤 그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한다면 다 이게 트럼프가 저놈 숭악한 놈이네 저놈 안 돼 그래서 크루즈한테 좀 표를 줘야지라고 할 건데 이런 숭악하다고 하는 트럼프조차도 못 이길 정도로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3위하고 4위는 거의 가망이 없으니까 제껴놓고 2위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크루즈라는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트럼프조차도 못 이기고 공화당 그 지지자들한테도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은 크루즈도 트럼프 못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표를 더 많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이라는 지금 공화당이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봐봅시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 이제 그 뉴욕 이제 민주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거의 이제 클린턴 후보가 승세를 굳혔죠. 지금 뉴욕주 선거 끝나고 나서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로는 1,446표, 근데 비례대의원 그냥 몰아가 가지고 이렇게 502표 해가지고 1,948표인데 과반이 지금 2,384표니까 거의 이제 한 400표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번 동부주에서 승리하면 거의 판세가 결정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샌더스 후보는 나름대로 분전을 했지만 거의 이제 패배가 확실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공화당 크루즈 그 후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샌더스 후보의 이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샌더스 후보가 이제 거의 사실상 패배를 이제 자인을 했어요. 거의. 그런데 패인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저소득층이 투표를 안 해서 내가 졌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소득층이 투표를 안 해서 내가 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 사람도 지금 그 이제 이른바 민주당 사람이 아니죠.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가치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한 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대선 출마하려고 이제 민주당 올라타가지고 트럼프 씨처럼 올라타가지고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표를 민주당 그 지지자나 유권자들한테서 표를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는 이제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이렇게 그 출마를 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표를 안 해가지고 내가 졌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이 샌더스 씨한테 표를 안 줬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투표고 뭐고 간에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상당수가 이미 노숙자 비슷한 처지여가지고 투표 자체를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저소득자는 뭐 개입니까? 온갖 놈이 그냥 갖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던지고 미친놈이네 뭐네 하고 이렇게 하게? 저소득자는 뭐, 꼭 이렇게 자기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표를 찍어줘야 됩니까? 뭐 법에 정해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자라고 소득이 낮고 내가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이 없습니까? 내 나름대로 가치관 있는 철학이 없습니까? 이 샌더스 씨는 아직도 이렇게 이른바 그 사람이 덜 됐어요. 나이는 많지만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이 사람이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자층이 투표를 안 하거나 표를 안 준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투표표를 주려고 해도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샌더스는 저거 인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뭐 보수적이고 뭐 새누리당을 찍는다 그 미친갱이처럼 막 떠드는 그 사이코들이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병자 때문에 더 안 찍어버리죠. 더 그냥 엉뚱한 데다 찍어버려. 성질 나가지고 네가 나를 무시를 해? 내가 없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것좀 가치관이나 자존심까지도 건드려? 너 한번 해봐 그래. 너는 계속 그렇게 떠들어봐 하고 오기를 안 줘버리죠 표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유권자들도 샌더스를 보건데 이 사람은 내가 표를 줄 만한 대안이 아니라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권을 했다는 표를 안 준 것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설령 저소득층 표를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줬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겸손하게 내가 좀 더 부족해서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선거에서 거의 끝나니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소득층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지가 뭐 이렇게 출입 입구에서 조사해가지고 당신 소득이 많네 뭐 적어 뭐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특히 이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맹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한국 경우에는 이제 50대 이상 세대를 보면은 예전에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를 못해서 왜냐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자들은 거의 뭐 초등학교도 가기가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한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도 일부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뭐 근데 이제 그 소수 인종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제가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학력 조사하고 이렇게 문맹률이나 조사한 걸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그 소수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교육 그 정도나 수준이 좀 이렇게 다른 백인종이나 이런 아시아 인종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그것이 소득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소득층이 뭐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의 그 저소득층이 뭐 투표를 하려고 해도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가서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에 이렇게 이제 크루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이 숭악하니까 트럼프 후보조차도 못 이길 정도로 표를 못 얻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공약을 내세우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크루즈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쿠바에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 카스트로 정권 그 전에 이제 뭐 저도 자세히는 이제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이제 쿠바에서 캐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미국 이제 석유 관련한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텍사스 쪽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70년대 이주를 해서 텍사스에서 태어났던가 텍사스에서 자라가지고 그다음에 2005년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이렇게 했던 걸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대학을 이제 프린스턴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법원인가요? 법원하고 검찰인가요? 뭐 이런 것에 이제 조사관도 하고, 그러니까 법가예요, 법률가예요. 그 사람이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그 공화당 지금 이제 그 은퇴한 그 하원 의장 그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팬인가 뭔가 하원 의장 뭐 비서가 뭔가 돌아다니면서 뭐 또 했고, 그다음에 전 부시 2000년에 그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 뭐 이렇게 똘마니 역할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복음주의 목사예요. 복음교회 출신 목사예요. 아버지 때부터. 너무 이게 강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지금 진화론을. 복음주의는 제가 뭐 종교에 뭐 그다지 자세하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서에 충실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맞습니까? 예, 성서에 충실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성서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과학적인 이런 진화론을 아예 부정을 해요. 예,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공 임신이라든지 임신 중절 같은 걸 반대도 합니다. 그다음에 총기 규제 같은 거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동성애나 성적 소수파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황과 싸워요. 좀 이렇게.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도 부정을 해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첫째는 이제 그 종교적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게 반발을 산다고 그래요.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이 사람이 정치와 종교를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하고 신자유주의를 아주 맹신할 정도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 에너지성 필요 없다, 교육성 필요 없다, 상무성도 필요 없다. 주택 개발성 우리로 치면 이제 국토개발부나 되겠죠. 필요 없다. 이 네 개는 폐지를 하겠다 공약을 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강조를 하는데 옆에 트럼프건 누구건 그 민주당 후보들이 TPP 반대한다니까는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도 TPP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180도 태도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TPP 찬성한다고 했다가 눈치를 쭉 이렇게 보니까 다 반대하니까 자기만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꿨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을 반대. 독과점 금지법이나 공정거래법. 이 사람은 얼마나 이른바 그 맹목적인 자유주의의 굉장한 그 종교적 편향성과 맹목적 자유주의 편향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국민 개보험제도 오바마 케어에 아주 극력 반대를 하고 사교육제도 학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교육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반대를 하고 학교교육, 사교육 이런 걸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세나 교육세나 상무성, 주택개발성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세금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누진세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균등세. 이렇게 한 사람 머리수당 이렇게 똑같이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라도 표를 안 주겠죠,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후보는 공화당은 원래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때부터 출발한 당이죠. 그러니까 링컨의 정신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쭉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최근 한 30년 동안에 그나마 공화당을 중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라 하면 레이건 씨를 들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레이건다, 뭐 누구다 이런 거 사람 어떻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미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일부 사이코 분들 이런 이야기 듣고 또 막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레이건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링컨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공화당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범주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을 확 벗어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트럼프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트럼프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또라이 기질이 있죠.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불법 이민을 이제 합법화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불법 이민이 5년이나 10년 되면 이제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마리아나 합법화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애국자법 개정을 찬성한다. 물론 이제 애국자법에는 뭐 테러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막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이나 자유 지금 이걸 침해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 패트리어트법 했는데 지금은 뭐 프리덤법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찬성해야 한다. 뭐 그러니까 사찰 감시 뭐 이런 느낌마저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중립성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 중립이나 뭐 이런 거 감시를 해야 되는데 테러범들이 이렇게 미국을 파괴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뭔가 그다음에 유엔의 아젠다 2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 개발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들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환경 파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그 유엔 아젠다 21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뭘 근거로 반대냐면 아젠다 21은 소로스 등에게 투기 세력의 음모다. 유엔 각국의 회원국들이 찬성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아젠다 21을 투기꾼들, 소로스 같은 투기꾼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엔 아젠다 21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표를 얻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강화한다. 이 사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중동 지역하고 별로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이란,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에는 극력 반대하고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지역의 군사 개입에는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성향을 보건대 물론 이제 미국이 이민 사회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옛날 식민지였잖아요. 영국과 유럽 대륙의 식민지들이 이제 있다가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이제 그 독립을 해가지고 13개주가 독립해서 식민지 본국과 싸우면서 하고 그다음에 합병 내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이제 형성되어 왔잖아요. 이민 국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루스라는 사람도 부모가 이제 쿠바에 살다가 캐나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이거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국적은 미국 국적은 이제 2005년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상당히 좀 정치가로서 이렇게 출세하는데 뭔가 큰 어떤 어떤 그 장애라고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과한 공약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어필을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자연스럽게 뭔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오바마가 이렇게 대선할 때 막 공격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 민증 까봐, 이렇게 너 민증 까보고 호적 등본도 까봐, 막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에 대한 뭔가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덮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서 더욱더 자기가 미국인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것들을 막 주장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사람이. 내놓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니 어떻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제껴놓고 이 사람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이놈을 보니까 더 수강한 놈이네. 트럼프한테 주. 차라리 트럼프한테 줘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지경이죠. 그러니까는 공화당 지도부도 죽을 지경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밀어내야 되는데. 트럼프를 밀어내자니 이 자리를 보니까는 이름부터 더 숭악한 놈이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말 나온 게 이제 매 꼴찌 카시치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가장 공화당 정치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가까운 놈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것 갖고는 안 돼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너무 인지도가 낮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분당설이 나오죠. 근데 이건 이미 제가 그 경제 시평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었죠. 연초에 경선 시작한 초창기 때 공화당이 분당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라든지 샌더스 얘기하면서 기존 정치인이나 기존 정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샌더스나 트럼프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샌더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샌더스는 클린턴 후보한테 이기기는 조금 힘들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게.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공화당이 아마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공약이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화당의 어떤 기존의 그 정치 철학이나 이념 노선하고 굉장히 어긋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 노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간에 이렇게 갈라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그러면은 지금 3당 구도가 되는 거네. 만약에 갈라지면은 미국은 이제 보수 쪽이 갈라지는 그런 3당 구도가 되네요. 미국은 모르죠. 또 이렇게 샌더스가 성질 나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한테 우리도 갈라서자라고 끌고 나갈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 지지파하고 반대파 간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쪽 진영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화당 지도부하고 야 그러면 우리 좀 니네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서로 이야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선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전략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지금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트럼프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지도부를 일단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으로 약간 선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받아버리고 헤딩해서 받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크루즈하고 카시치가 이제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 서로 합치자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합치자는 뭐겠습니까? 내가 대선 하면 네가 부통령 해라. 이제 러닝메이트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씨도 공화당 지도부하고 그 러닝메이트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7월까지 그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공화당이 만약에 과반을 넘지를 못하게 되면 트럼프가 과반을 얻어도 분당 가능성이 높고 과반을 얻지 못해도 혼란에 빠지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쉽게 그 뭐라 할까요? 만약에 과반을 못 얻었지만 1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선 투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2위, 3위, 4위가 표를 합쳐가지고 만약에 그 트럼프를 제껴버리는 경우가 벌어지면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승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니네들 만약에 나를 왕따 시키는 음모를 꾸미면 나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야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당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공화당이 분당될 위기이다. 이거 뭘 말합니까? 이미 그 미국마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새로운 21세기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치권, 기존의 정치 구도로는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건 그 정치 변화 또는 정치 개혁은 세계적인 현상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이미 구조가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정치 개혁, 기존의 지금 새누리나 뭐 더민당이나 국민당이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나 더민당이나 뭐 국민당을 미국으로 치자면은 뭐 그 트럼프나 샌더스나 뭐 크루스나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정도예요. 뭐 아니면 잘해봐야 뭐 이렇게 힐러리, 뭐 클린턴 정도에 불과한 정도죠. 그러니까 이미 그 클린턴 후보도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사실은 지금 대다수 클린턴 후보에 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클린턴 좋아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아서 찍는 거 아니라고. 너무 그 이제 상대방이나 트럼프나 저쪽이 너무 개판이고 행여라도 그 개판 있는 사람 얘들한테 질까 봐서 또 그다음에 샌더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너무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아까 나온 것처럼 저소득 계층이 주로 누구라 그랬죠?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 그랬죠. 근데 이 흑인 계층과 히스패닉 계층이 가장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민주당 클린턴 후보입니다. 샌더스 씨는 아직도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지금 클린턴 후보가 그 남부주에서 이긴 건 무엇 때문에 이겼어요? 흑인표 때문에 이겼잖아요. 소득이 낮은 계층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진다.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서만. 그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 5월 세 번째 동영상은 미국 공화당 분당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